엘리자베스 엘리엇의 크리스천 가정 세우기. 챕터 1. 빅토리아 시대의 어느 한 가정. 빨리 옷 입어, 톰. 아래층에 깜짝 선물이 있어. 1899년 6월 어느 아침, 노 간호사였던 그레니는 어린 시절의 톰 삼촌을 깨우려고 들어왔다. 이 장면을 기억하며 말씀하실 때 톰 삼촌은 90여세였다. 깜짝 선물? 그래, 자전거야. 분명히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자전거라고 확신했다. 지금까지 톰은 형인 프랭크가 사용한 것을 물려받기만 하였었기에 자전거만큼은 멋지고 새롭고 반짝이는 것으로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8살 어린 톰은 흥분하여 셔츠 반바지 까만 스타킹, 높은 단추들이 달린 신발을 대충 챙기고는 아래층으로 급히 달려내려갔다. 하지만 그는 곧 실망하고 말았다. 그것은 그의 앞에 있는 것이 반짝이는 자전거가 아니라 어머니의 팔에서 포대에 쌓여 악을 쓰며 울고 있는 아기였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에게 동생이 온다는 것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네 여동생이야, 톰. 동생 이름은 캐서린이란다. 나의 어머니 캐서린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저먼타운의 클락슨 애비뉴에서 태어나셨다. 플랭크와 아이다는 나의 조부모이시다. 할아버지는 목재 사업에 종사하셨는데 그 집은 크고 아늑했다. 특별히 집은 이웃과 한 벽을 사용하는 이중집이었는데 1.5층 정도 되었다. 아기 캐서린의 첫 번째 사진은 오래된 청색 톤 중 하나이다. 사진에는 수레가 있었는데 높은 바퀴와 접힌 파라솔이 달려있고 수레 안에 멋지게 천을 깔아놓았다. 아기는 그 안에 방석과 모포에 쌓여 있었으며 너무나 아름답게 주름진 모자를 덮어 쓰고 있었다. 둥근 얼굴과 반짝이는 눈은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어머니는 자서전에서 그때 이야기를 말씀하셨다. 저명한 레오나드의 아버지인 의사 토마스 박사가 결혼 직후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사한 집에서 두 형제와 나를 받아주셨다. 간호사이신 마셜 할머니는 내가 처음 기억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바다에서 실종된 뱃사람의 미망인이었던 그레니 할머니는 신혼을 위한 편리한 재봉 키트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어머니 캐서린이 3, 4살이었을 때 그레니 할머니는 다리가 부러지셨다. 하지만 부러진 다리를 그대로 방치하여 평생 뻣뻣한 다리로 사셔야 했다. 그레니 할머니는 자주 방문하셨다. 그때마다 어린 소녀였던 캐서린은 할머니의 검정색 높은 단추의 신발의 버튼을 버튼고리에 채우는 것을 기쁘게 도왔다. 캐서린은 사랑하는 것을 일찍 배웠다. 그 사랑을 알려준 사람은 흑인 하녀였던 사라였다. 사라는 언제나 흰색 옷깃과 소매, 흰색 앞치마와 흰색 모자가 달린 검은 드레스를 입었었다. 캐서린이 6살쯤 되었을 때 사라가 떠났다. 그녀는 세상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 절망감을 가졌다. 사라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캐서린은 긴 선 계단 꼭대기에 앉아 사라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머니 캐서린이 살았던 집 앞쪽에는 철제 울타리가 있었고 현관 쪽에는 등나무 흔들 의자들이 있었다. 앞마당에는 사시사철 푸른 작은 나무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앉기에 좋은 큰 가지들이 있었다. 캐서린은 이를 특별한 은신처로 여기며 매우 좋아했다. 어머니 캐서린이 살던 집의 모습은 이러했다. 현관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현관홀로 들어가는 통로가 나왔다. 통로를 지나면 오른쪽에 응접실이 있었고 그곳에는 긴 종이 악보와 크고 두툼한 다리가 달린 자동 연주 피아노가 있었다. 응접실에 걸려있는 그림에는 커다란 그림자가 있는 램프와 벨벳 혹은 레이스 커버가 달린 다리가 가늘고 긴 탁자, 그리고 호사스럽게 술이 달린 화려한 의자들이 흩어져 있었다. 편안함이나 대칭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되는 대로 그린 듯한 그림이었다. 여러 벽들에는 무거운 금테두리로 둘린 사랑스러운 숙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벽난로 선반에는 무늬가 새겨 넣어진 유리 화병, 벨소리가 나는 시계, 육각형의 크리스털이 달린 나뭇가지 모양의 촛대들이 있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나중에 우리 집에서도 사용했던 것 같다. 이 방의 뒤편에는 비밀의 장소인 서재가 하나 있었는데 작은 소녀였던 어머니 캐서린은 그곳에 자동 연주 피아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커다란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곤 했다. 그 다음으로는 식사를 함께하는 공간이 하나 나오고 그 옆에 회전문이 달린 부엌이 있었는데 물을 끓이는 보일러가 달린 석탄 난로 위에서 요리가 만들어지곤 했다. 어머니가 4살쯤일 때 일어난 비극적인 일도 이곳에서 일어났다. 어머니는 자서전에서 그때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명량하고 항상 즐거워하셨지만 나는 어머니가 그때의 비극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여동생은 미망인이 된 후 뉴저지주 벨마르에 별장을 하나 지어 여름의 도시의 더위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 일을 감독하기 위해 거기에 갔고 어머니와 함께 2 어린 소녀들이 남겨졌다. 내 기억에 2 아이는 10살과 7살이었다. 베티가 더 어렸다. 우리는 막 점심 식사를 마쳤으며 어머니는 하녀와 이야기하기 위해 부엌에 가시길 원하셨다. 어머니는 우리 어린 새 소녀들에게 위층에 가 있으라고 말했다. 어머니를 끔찍이도 잘 따랐던 베티는 어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갔다.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 보일러가 난로 때문에 폭발한 것이다. 금속 조각이 베티를 때렸고 순식간에 숨지고 말았다. 헬렌과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우리는 급히 옆집으로 옮겨졌고 그곳 방에서 몇 시간 정도 머물러 있었다. 그 집 위층에는 거실이 있었다. 여기에는 말털을 넣어 만든 소파와 실크 소재의 팔걸이 의자와 함께 아름다운 원드롭 책상이 있었다. 위쪽 벽에는 종들이 달려있는 큰 전화기가 벽난로 선반에 있었고 일종의 인터폰 역할로 주방에 있는 요리사에게 관을 통해 말을 전달할 수 있는 통화관이 있었다. 아버지가 사용하던 흡연 스탠드는 어린 소녀인 캐서린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그곳에 게임에 사용되는 칩과 핀을 크리비지 카드 게임 세트와 함께 보관하셨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침실은 앞쪽에 있었는데 캐서린의 침실 옆이었다. 3층에는 남자 형제들의 침실과 거실, 하녀방과 창고가 있었다. 어머니는 자서전에서 그때의 이야기를 말씀하신다. 그 당시의 집안 청소는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양탄자를 뒷마당으로 꺼내면 돈을 주고 고용한 남자가
양손에 튼튼한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양탄자를 털었다. 멋지게 리듬감 있게 때려대면 듣기에 재미있었다.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카펫 위에 마직류로 된 카펫을 깔았으며 모든 가구는 거대한 마직류의 커버로 쌌고 사진은 무명천으로 덮었다. 넓은 뒷마당에는 모래상자, 포도나무로 덮인 울타리, 한 그루의 멋진 체리나무가 있었다. 체리는 어린 소녀에게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캐서린은 한 번에 몇 개의 체리만 먹을 수 있었다. 마당 뒤편에는 톰의 닭들과 프랭크의 비둘기를 위한 우리가 있었다. 동네 고양이는 우리에 갇혀있는 닭들과 비둘기에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불독 종류인 캐서린의 강아지 테디에게 이 동네 고양이를 쫓아내도록 가르쳤다. 캐서린은 강아지 테디가 고양이들을 좋아할 것이라는 기대로 자주 큰 고양이들을 메인주에서 데리고 왔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강아지 테디는 고양이들을 쫓아내었다. 캐서린의 노력으로 테디가 고양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 테디가 고양이들에게 관심을 주고 그들을 흔들자 그 충격에 9마리가 죽어버렸던 것이다.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난 캐서린과 캐서린의 사랑을 받았던 강아지 테디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테디는 독립기념일을 포함하여 그녀가 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톰과 프랭크가 터뜨린 커다란 폭죽을 피해 함께 침대 밑에서 떨며 뒷걸음질 치곤 했다. 어머니는 자서전에서 그때의 이야기를 말씀하신다. 언젠가 나는 현관에 놓인 작은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린 소녀였던 나는 체리처럼 땅콩도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되었기에 엄마는 나에게 껍질을 벗긴 땅콩을 작은 한 주먹만큼만 주셨다. 테디가 와서 내 옆에 앉아서 침을 흘렸다. 테디도 땅콩을 좋아했다. 갑자기 땅콩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내가 땅콩을 줍기 전에 테디가 갑자기 그것을 주워 먹었던 것이다. 나는 너무 놀라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땅콩을 왜 떨어뜨렸는지 생각하며 떨어진 땅콩을 다시 주우려고 했던 것인데 손 쓸 겨를도 없이 테디가 먼저 먹었던 것이다. 나는 비명을 질러대며 테디의 입속으로 손을 넣어 목구멍 아래에서 땅콩을 도로 꺼내려고 했었다. 그때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길 건너편에서 나를 보고는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순식간에 달려오셨다. 테디가 내 팔을 물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테디는 얼음장사 아저씨를 싫어했고 그에게 으르렁거리며 험악하게 짖어서 아저씨를 힘들게 했다. 아저씨는 얼음 집게를 가지고 20kg 정도나 되는 큰 얼음 덩어리를 비틀거리며 뒤편 헛간에 옮겨야 했다. 관 모양이었던 얼음 상자에는 큰 얼음칸이 있었는데 그 상자 밑에는 물방울이 아래쪽 받침대로 흘러내려가도록 하게 하는 구멍이 있었다. 흘러내려가는 물줄기가 받침대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하루에 한두 번 받침대를 비워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 하녀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캐서린은 얼음장사 아저씨 보는 것을 언제나 즐거워했지만 참을성 많은 말이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에 마차를 끄는 말에 타볼 수 있었고 아저씨가 곡괭이로 얼음을 자르고 난 후 남은 부스러기를 긁어내곤 했다. 20세기 초반에 아이들을 위한 여가 활동은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아이들이 더 행복하다는 뚜렷한 인상을 받았다.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단순한 물건으로 충분한 즐거움이 제공되었고 캐서린과 친구 도로시가 했던 장난들은 정말로 해로운 것이 없었다.
옆집에는 맨십 부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가모장이었다. 그녀는 용케도 성인이 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퉁명스럽게 대하는 독신남 호러스와 도비, 위티, 브라우니 이렇게 세 노처녀 딸들이 있었는데 3명 모두 쌀쌀 맞아서 다가가기 어려웠다. 캐서린과 도로시는 어떻게 해서든 맨십 부인과의 어색함을 깨기로 결정하고 모래상자에서 모래를 퍼서 맨십 부인네 마당을 향해 담장 너머로 던졌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는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무언가 조용한 그들의 삶에 때때로 방해거리가 필요했었나 보다. 길 건너에는 또 다른 큰 난공불락의 요새인 미스타 씨의 소유지가 있었다. 캐서린은 봄에 나무 아래에서 몇 개의 제비꽃을 꺾어오려고 몰래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코 들어갈 수 없었다. 어머니는 자서전에서 그때의 이야기를 말씀하신다. 미스타 농장은 막다른 길에 있었다. 올드빌리가 그 농장에서 우유를 배달하곤 했다. 그는 허리가 휘어져서 항상 머리가 앞으로 숙여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수년 전에 건초더미를 나르던 마차에서 떨어져서 목을 심하게 다쳤다고들 했다. 나는 어느 겨울날 그가 우리 부엌에 들어와서는 따뜻한 난로 위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어놓고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던 때를 기억한다. 어느 날 아침에 나는 일어나자마자 위스타 농장이 밤새 불에 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기막힌 장면을 놓쳐버리고 밤새 잠을 잔 것에 대해 화가 났다. 3마리 말이 끄는 소방차가 우리 집 앞을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는데도 아무도 나를 깨우지 않았다. 찌는 한여름날 길거리에 먼지가 자욱했다. 우리는 살수차를 뒤쫓아 다녔는데 잠시 동안만이라도 먼지를 가라앉혀 주었다. 살수차에는 오늘날의 스프링클러 같은 장비가 갖추어진 탱크가 달려 있어서 운전자 마음대로 물을 뿌렸다가 멈추었다가 할 수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여러 소리들 중에 하나는 가위 가는 분이 사용했던 청량한 종소리였다. 그 종소리가 사람들이 그가 동네에 왔음을 알려주곤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칼과 가위를 가져다 맡기고는 그가 숫돌을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불꽃이 여기저기로 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챕터 2. 엄청난 양의 유산. 나의 오빠 프랭크가 우리 할아버지 프랭크에 관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오빠는 자신이 이야기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남북전쟁 때 북부군 장교이셨다. 링컨 대통령이 살해되었을 때 기차로 그의 시신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로 운반되었다. 할아버지는 장례기차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거대한 위인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도록 운반 중에 거의 모든 도시를 거쳐야 했다. 매우 느리고도 슬픈 장례 행렬이었다. 할아버지는 각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기차 엔진에서 날아든 재들을 링컨 대통령의 얼굴에서 조심스럽게 털어냈다. 어머니는 자서전에서 그때의 이야기를 말씀하신다. 1913년 나는 할아버지가 50번째 게티스버그 전쟁 기념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날을 기억하고 있다. 남부연합군과 북부군 참전 용사들이 모두 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느 날 그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 길을 걷고 있는데 길가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만나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 노인은 할아버지에게 몇 연대에서 근무했는지를 물었고 할아버지가 대답하자 그는 장교님, 저는 당신 부대의 북을 치는 소년 고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할아버지는 또한 전장이 얼마나 아름답게 복구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셨다.
나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엔티텀 전장터를 본 적이 있는지를 할아버지께 물어보셨다. 아버지는 복구된 엔티텀 운하 지역이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하셨다. 할아버지는 매우 조용히 내가 그곳에서 싸웠지 라고 답하셨다. 나는 책을 통해 그곳이 전쟁 역사 중 가장 많은 피를 흘린 격전지였음을 알았다. 캐서린의 아버지의 성함은 프랭크 모리스 질링엄이었는데 이 할아버지의 첫째 아들이었다. 그는 10대에 자신의 아버지의 목재업에 뛰어들었다. 1년 내내 매일 아침 아버지는 똑같은 아침 식사를 하셨다. 커피 한 잔과 토스트, 커다란 접시 위에 삶은 계란 2개와 으깬 감자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급하게 이것을 섞어서 드신 후 위스타역에서 리딩 철도 회사의 열차를 타려고 서두르셨다. 이 열차는 위스타 거리의 긴 언덕을 오르내리는 다리 역할을 하였다. 언덕 아래의 아침 풍경은 신선하고 편안해 보였지만 언덕 위의 저녁은 목재 집화장에서의 긴 하루로 지치고 힘든 삶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도 분명 힘드셨을 텐데 어김없이 150cm의 작은 키지만 활기차고 예쁜 아내인 아이다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알프레드의 4명의 아이들 중 막내였다. 첫째 해리 삼촌은 철도 사고로 돌아가셨고 내 희미한 기억으로 키가 크시고 잘생기셨던 둘째 윌 삼촌은 천식을 앓으셨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 리즈라고 불렸던 이모가 그 다음이고 가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어머니가 막내셨다. 킨 할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기억은 함께 사셨던 리즈 이모 댁에 있는 커다란 흔들 의자에 앉아서 이모의 첫째 딸인 헬렌에게 씹는 담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던 일이다. 할아버지는 저먼타운의 웨인과 콜터거리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커다랗고 아름다운 집에 사셨다. 증조할머니 태씨와 내 기억으로 그리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던 나이를 알 수 없었던 하녀 매티와 함께 사셨다. 증조할머니는 목과 소매에 주름 장식이 들어간 옷을 입으셨고 앞 이마를 인조모발로 장식한 작은 모자를 쓰셨다. 창가 옆 흔들 의자에 앉아서 콜터거리를 내다보시며 여러 조각을 붙인 아름다운 실크 소재의 퀄트를 하시곤 했는데 나는 이것을 필리스에게 준 기억이 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또 다른 태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거의 기억이 없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기억한다. 주일 저녁마다 우리 가족이 할머니 집에 초대되면 늘 옥수수죽을 먹곤 했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았다. 물론 다른 음식도 먹었다. 비록 나는 그 옥수수죽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내가 기억하는 한 가지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마치 할머니가 기대하신 것처럼 저녁 식탁에 할머니의 자리가 항상 차려졌는데 무척이나 나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아주 잠깐 우리는 올드 톰이라는 말을 길렀는데 너무 뚱뚱하여 키와 너비가 비슷하였다. 이 말은 뒤수레에 탄 사람들이 신기해할 정도로 항상 맨홀 뚜껑을 무서워했다. 뜨거운 여름날 무거운 수레와 마차를 끌던 말들은 더위 때문에 밀짚 모자를 씌웠는데 귀가 나올 수 있게 구멍을 뚫어두었다. 그 모양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웠다. 시골길을 오가는 동안 말들이 마실 수 있도록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통이 놓여 있었다. 말이 먹이를 먹을 시간이 될 때면 말 주인들은 귀리가 담긴 먹이통을 말 코앞에 묶어두곤 했다. 내가 처음 본 자동차는 우리 집 가정의사인 카마이클 박사님이 소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륜 자동차처럼 보였고
커다란 바퀴와 단단한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었다. 비록 운전대는 없었지만 운전자 무릎 위를 가로지르는 일종의 손잡이 같은 것이 있었다.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기억이 없지만 아마도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였던 것 같다. 내 기억에 아버지가 1904년쯤 콜롬비아 회사 제품의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셨다. 문도 달려있지 않아서 발판에서 바로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운전자가 오른쪽에 앉게 되어 있어서 마차 시대에 이것은 분명 골칫거리였을 것이다. 운전자 바로 아래에 바퀴가 있고 고무로 된 경적이 달려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누르게 되어 있었다. 초기 자동차 모델에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수동으로 커튼을 칠 수 있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 앞좌석에 앉아 있었다. 내가 신나게 성조기를 흔들었던 것으로 보아 그날은 독립기념일이었음에 틀림없다. 불행히도 내가 아버지 얼굴 앞으로 성조기를 흔들어서 아버지의 시야를 방해했다. 결국에는 가로등과 전신줄을 들이받게 되었다. 아버지는 언짢아하셨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종종 도랑에 빠지거나 도로 위 커다란 구멍에 빠지곤 했다. 다른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길 한쪽으로 너무 멀리 자동차를 대다가 빠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면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도랑으로 빠져버렸다. 주변에 말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도 힘들었다. 그러고 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빵빵 차라리 말을 타고 다녀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창피함을 느끼곤 했다. 1900년대 초기에 오픈카를 타고 여행하려면 더스터 코트, 고글, 스카프는 필수품이었다. 더스터 코트는 거의 발목까지 덮는 긴 마직류 제품이었는데 아버지는 이런 마직류 모자와 고글도 가지고 계셨다. 고글은 얼굴의 반을 가릴 정도로 커다란 것이었다. 여성들은 두터운 베일이 달려있는 커다란 모자를 썼는데 귀까지 가려졌다. 그들은 보통 뒷좌석에 앉아서 바람을 맞으며 소리쳐야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당 25에서 30km의 엄청난 속도로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운전을 끝마치고 나서 고글을 벗으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타났다. 얼굴 아래쪽은 햇볕에 그을리고 바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먼지로 뒤덮이기도 했다. 고글 때문에 눈 주위가 올빼미 눈처럼 빨갛게 달아올랐다. 지붕이 없는 시내 전차를 타는 것은 어릴 적 여름날의 즐거움 중에 하나였다. 내 기억에는 대략 5월에 운행이 시작되었다. 나무로 된 좌석이 전차 넓이만큼 길게 설치되어 있었다. 전차 길이만큼 긴 계단이 달려 있었고 전차의 승무원이 요금을 걷기 위해 그 계단 위를 옆걸음질 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났다. 앞쪽에는 전차를 운행하는 차장이 있었는데 기다란 L자형 손잡이를 브레이크로 사용하고 있었다. 전차를 멈추려면 그는 그 손잡이를 맹렬히 돌려야 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크리스천 가정 세우기 챕터 1 빅토리아 시대의 어느 한 가정 챕터 2 엄청난 양의 유산 중에서